웃는 남자 빅토르 위고. 얼굴에 영원한 웃음이 새겨진 한 남자의 비극. 18세기 영국 귀족에 대한 비판이 담긴 정치소설. 한겨울밤 바닷가에 버려진 아이는 눈보라를 헤치며 나아간다. 눈밭에서 죽은 어미의 품에 안긴 갓난아기를 구해내고 떠돌이 철학자 우르수스와 늑대 호모의 집에서 함께 살아간다. 입이 찢어진 일그러진 얼굴에 그윈플레인과 눈먼 대하는 서로가 서로에게 구원받으며 순수한 사랑을 나눈다. 광대 노릇을 하며 웃는 남자라고 불리던 그윈플레인은 출생에 얽힌 비밀이 밝혀지자 한순간 운명이 뒤바뀌는데 위고 스스로 자신이 쓴 최고의 소설이라고 칭한 작품으로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행동했던 위고의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빅토르 위고는 작가이자 시인이며 정치인이었습니다. 반정부 인사로 낙인 찍혀 벨기에로 피신합니다. 하지만 프랑스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계속 쓰는 바람에 벨기에에서도 추방되어 영국령 건지 섬으로 도피합니다. 보불 전쟁으로 다시 피리에 돌아왔고 국회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하지만 정치판에 환멸을 느낀 위고는 의원직을 사퇴합니다. 작품 내 미제라블을 남긴 빅토르 위고는 유서에서 신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교회의 기도를 거부하고 교회의 추도식을 거부한다는 유고를 남긴 것으로 유명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그럼 작품 웃는 남자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약하기 위해 문장을 뛰어넘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꼭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는 이야기 2편. 아이. 우르수스와 호모는 끈끈한 우정으로 맺어진 사이였다. 우르수스는 사람이고 호모는 늑대였다. 우르수스와 호모는 이 고장 저 고장, 이 도시 저 도시로 떠돌아다녔다. 우르수스는 바퀴 달린 오두막에서 살았고 호모는 그 오두막을 낮에는 끌고 밤에는 지켰다. 오르막길이 나오면 사람은 늑대와 사이좋게 나란히 서서 오두막을 끌곤 했다. 둘은 그렇게 함께 늙어갔다. 늑대는 교양이 있었고 사람도 그랬다. 늑대는 결코 누군가를 무는 법이 없었지만 사람은 간혹 다른 이를 물곤 했다. 우르수스는 인간을 혐오했고 그래서 스스로 어릿광대가 되었다. 우르수스는 의사이기도 했다. 그는 약초를 처방했고 처방전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어디선가 잡은 늑대를 데리고 우연이라는 거대한 삶의 길목을 자유롭게 돌아다녔다. 사람들은 그를 뛰어난 광대이자 실력 좋은 의사로 여겼다. 자연스럽게 마법사로 여기기도 했다. 그는 천성적으로 슬프게 태어났다. 그래서 웃음을 짓기 어려웠고 우는 것은 아예 불가능했다. 아이아이. 콤프라치코스는 에스파냐어로 아이를 사는 자들을 뜻한다. 콤프라치코스는 아이들을 거래했다. 그들은 아이들을 사고 팔았지만 아이들을 훔치지는 않았다. 아이들을 훔치는 것은 또 다른 사업이다. 그러면 그들은 아이들로 무엇을 했을까? 괴물을 만들었다. 사람을 웃기기 위해서. 사람들의 놀이개가 될 운명을 맞은 아이.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 17세기는 그런 시대 중 하나였다. 정치판에서는 얼굴을 훼손하길 즐겼는데 그 재능을 콤프라치코스가 가지고 있었다. 죽이는 것보다 얼굴을 망가뜨리는 것이 더 나으니까 말이다. 콤프라치코스는 그저 아이의 얼굴뿐 아니라 기억까지 지웠다. 최소한 그들이 지울 수 있는 것은 모조리 아이에게서 지워버렸던 것이다. 국가는 체제의 안녕을 위해서 때때로 실종을 원한다. 콤프라치코스가 넘겨받아서 한껏 조작한 나이 어린 거북한 상속자는 본래 모습을 잃고 만다. 그렇게 하면 재산 몰수가 쉬워진다. 콤프라치코스는 더욱더 조심스럽고 매우 과묵해졌으며 침묵을 지키고 약속을 제대로 이행했으니 이는 국사가 걸린 일에는 꼭 필요한 조건이었다. 그들이 왕과의 약속을 어긴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이득이었다. 1688년 영국 왕조에 변화가 생겼다. 제임스 2세가 물러나고 윌리엄 3세가 즉위했다. 생각이나 행동이 제임스와 같지 않았던 윌리엄은 콤프라치코스를 무척 혹독하게 대했다. 그는 그따위 기생충을 박멸하는데 무척 열성적이었다. 한 권 1689년 12월과 1690년 1월 내내 차가운 사풍이 쉬지 않고 영국 전역에 불었다.
어느 날 저녁 영국 포틀랜드만의 험준한 해안가 한 곳에는 에스파냐 비스카야에서 온 선박 마투투나오가 바위 끄트머리에 밧줄로 매여 있었다. 승객들의 짐이 해안에서 배로 재빠르게 실렸다. 누더기를 걸친 사람들은 짐 가방을 들었는데 그 모습에서 유랑민들임을 알 수 있었다. 아이가 맨 먼저 오르려고 널빤지 위로 뛰어갔다. 막 발을 디디려는 순간 남자 둘이 달려들어 아이야 물에 빠지건 말건 먼저 배에 올라탔고, 세 번째 남자는 팔꿈치로 아이를 밀치고 지나쳤으며 네 번째 남자는 주먹으로 밀면서 세 번째 남자 뒤를 따랐고, 두목인 다섯 번째 남자는 펄쩍 뛰다시피 배로 들어서면서 발뒤꿈치로 널빤지를 밀어 바다에 빠뜨려 버렸다. 토끼가 밧줄을 끊자 배는 해안을 벗어났고 아이는 육지에 남겨졌다. 잠시 후 더 이상 배가 보이지 않았다. 그걸로 끝이었다. 아이는 10살이었다. 아이는 작고 야윈 팔을 뻗어 기지개를 켰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마음을 정한 듯 해안가를 등지고 돌아서서 낭떠러지를 오르기 시작했다. 지나치게 큰 성인 남자 옷이 거추장스러웠다. 간신히 가파른 절벽을 벗어나자마자 아이는 몸을 떨었다. 앞바다에는 아직도 배가 보였다. 그러나 시시각각 그 모습이 작아지고 있었다. 금세 폭우가 몰아칠 것만 같았다. 바람이 안개를 찢고 그 뒤로 먹구름을 쌓으며 풍이라고 일컫는 무대 장식을 설치했다. 갑자기 폭풍이 돌개바람으로 바뀌었다. 그러자 여전히 매우 뚜렷하게 보이던 배가 폭풍우를 이용하기로 작정한 듯 활짝 핀 도치로 뒤덮였다. 그리고 수평선 아래로 가라앉았다. 다만 이번에는 영원히 가라앉은 것이었다. 아이는 바다로 향했던 눈길을 돌렸다. 아이의 시선은 벌판과 황야와 언덕으로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은 공간으로 향했다. 그리고 아이는 그 미지의 세계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다. 저녁 7시쯤 되었을까? 아이가 아는 것이라곤 단 하나 쓰러질 때까지 걸을 수 있다는 것뿐이었다. 정말 누군가가 있었다. 직각자처럼 생긴 기둥에 까맣고 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줄에 묶인 채 매달려 있었다. 줄이 바람에 매달려 쇠사슬 소리를 냈다. 바람에 부대끼는 그 알 수 없는 덩어리는 사람이었다. 그 덩어리에는 마시고 남은 피, 먹어치우고 난 피고 훔쳐가고 남은 살덩이가 있었다. 지나가는 것들은 전부 다 그에게서 무엇인가를 빼앗아갔다. 아이는 기쁜 숨을 몰아쉬며 미친 듯 눈속을 달렸다. 그렇게 도망치다 보니 몸에 열이 올랐다. 아이에게는 그 온기가 필요했다. 그렇게 달리고 그토록 격렬한 공포를 느끼지 않았더라면 아이는 죽었을 것이다. 아이는 안개 속을 계속 걸었다. 성인 남자 발자국보다는 작고 어린아이 발자국보다는 큰 맨발 자국이었다. 아마도 여자 발자국이리라. 그 발자국 너머 또 하나, 그리고 또 하나 발자국이 나 있었다. 발자국은 걸음 간격만큼 이어져 있었고 평원에서 오른쪽으로 찍혀 있었다. 아직 또렷한 발자국 위에 눈이 조금 덮여 있었다. 발자국은 순식간에 지워졌다. 이제 지상에는 하얀 장막이, 천상에는 검은 장막만이 남았다. 마치 나그네 여인이 날아가 버린 듯했다. 그 순간 목소리가 커졌다. 저 아래에서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아이는 몸을 숙여 두 손으로 눈을 파내기 시작했다. 갑자기 구덩이에서 창백한 얼굴이 나타났다. 여자의 머리였다. 산만한 머리카락은 눈 범벅이었다. 여자는 죽어 있었다. 이윽고 죽은 여자의 품에서 벌거벗은 채 아직 살아있는 여리디어리고 추위에 파랗게 질린 가여운 조사나를 발견했다. 아이는 갓난 여자아이를 품에 안았다. 빳빳하게 굳은 여인의 모습은 음울했다. 배가 포틀랜드만에서 멀어진 지 4시간이 조금 넘었을 때였다. 버려진 후 곧장 앞만 보고 걸었던 그 긴 시간 동안 소녀는 고작 한 남자와 한 여자와 한 아기, 그렇게 3번의 만남만 가졌을 뿐이다. 한 남자, 그 남자는 언덕 위에, 한 여자, 그 여자는 눈 속에, 그리고 한 아기, 그 여자아이는 지금 자신의 품에 있었다. 소녀는 피로와 굶주림으로 지쳐 있었다. 오두막에 가까이 가자 위협하는 소리가 더 강해졌다.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울부짖는 소리였다. 심하게 흔들리는 쇠사슬처럼 메마른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문 아래쪽 두 뒷바퀴 사이에서 날카롭고 하얀 두 줄이 드러났다.
동시에 창문 너머로 사람 머리가 불쑥 튀어나왔다. 가만히 누구 있어? 소년이 대답했다. 네. 너 거기서 뭐해? 배고파요. 머리만 내민 사람이 말했다. 모든 사람이 다 왕처럼 행복할 순 없다. 꺼져. 머리가 다시 들어가고 쪽창이 닫혔다. 소년은 굽실하더니 잠든 아기를 품에 안고 힘을 내 다시 길을 갔다. 몇 걸음 떼어 그곳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창이 닫히자마자 문이 열렸다. 그리고 발판이 내려왔다. 방금 소년에게 말했던 목소리가 오두막 깊은 곳에서 성난투로 소리쳤다. 자, 왜 안 들어오느냐? 소년은 돌아섰다. 들어오라니까. 누가 이렇게 소란을 떨게 만드는 거냐? 배고프고 춥고 그러면서도 들어오지 않는 놈이지. 소년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다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들어오라고 했잖아, 망할. 소년은 마음을 붙이고 발판 첫재단에 한 발을 올렸다. 그런데 마차 아래에서 으르렁대는 소리가 들렸다. 소년은 움찔하며 물러났다. 걸린 아가리가 드러났다. 가만! 사내가 소리치자 아가리가 다시 들어갔다. 으르렁대는 소리도 그쳤다. 올라오너라. 남자가 다시 말했다. 소년은 힘겹게 세단을 올라 문턱에 멈춰섰다. 허름한 집을 밝히는 것은 주물 난로의 환기뿐이었다. 난로 속에서 톱탄 불이 타다닥 소리를 내며 타고 있었다. 난로 위에는 사발 하나와 먹을 것이 담긴 단지가 놓여 있었다. 거기서 맛 좋은 냄새가 풍겨나왔다. 집 안에 있는 가구라고는 괴짝 하나, 나무 의자 하나, 랜턴 하나가 전부였다. 작은 방이라고 할 수도 없고 기껏해야 커다란 상자나 다름없었다. 집 안의 모든 것이 모호하고 흐릿했다. 그렇지만 천장에 반사된 불빛 덕분에 떡하니 크게 쓴 글자를 읽을 수 있었다. 우르수스, 철학자. 우르수스와 호모, 그리고 소년과 아기 소녀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작품 웃는 남자는 후시킨의 대위의 딸 이후로 제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재미가 넘치는 스토리에 깊은 철학도 담겨 있습니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인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도 함께 있기도 합니다. 그 문장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당신들은 높은 곳에 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된 데는 하느님도 다 뜻이 있다고 믿어야겠죠. 당신들에게는 권력이 있고 사치, 기쁨, 한계 없는 권위, 남들과 나누지 않는 즐거움, 타인들에 대한 거대한 망각이 있습니다. 됐어요. 하지만 아래에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의원님들,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인류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의원님들, 당신들은 위대하고 부유합니다. 저는 그런 당신들의 행복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그 행복은 타인의 불행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은 다른 이들의 헐벗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보았던 것은 교수대의 모습을 하고 있는 법이었습니다. 두 번째 것은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은 여자의 모습을 한 일이었죠. 세 번째는 동료이자 친구라고는 한 마리 늑대밖에 없는 떠돌이의 모습을 한 선 진실정의였습니다. 의원님들, 당신들이 투표에 붙인 세금, 그걸 누가 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부자들의 부를 늘려주기 위해 빈자들의 가난을 더 늘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해야 할 텐데 말이시죠. 여러분이 반포하는 법률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빅토르 위고의 웃는 남자였습니다. 그럼 다음 고전 여행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